근본적인 경제 체제를 기회로 삼아 정책 대안을 강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자유한국당은 대성적으로 규제개혁 관련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민생경제 법안 TF 구성에 합의를 했습니다. 각 당의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 부대표가 참여하는 TF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공약과 다른 원격 원료 관련 소신 입장을 밝혔다가 민주당과 노동자,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장관을 교체해야 된다. 또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의료주표인 의료민영화를 재추진하려 한다는 등 벌떼처럼 달려들어 굴복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공직자가 소신을 가지고 규제 혁신에 나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이 집권 당시 내놓았던 서비스 발전법도 일자리 창출 여력이 많은 유통, 의료,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임에도 그동안 시민단체의 반발 때문에 민주당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논의조차 못하고 있었던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 준비 미흡으로 취소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제2차 점검회의도 언산분리 완화 안건을 다루려 했는데 참여연대의 반대 입장 때문에 취소된 것이 아닌가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규제혁신 속도전을 강조하지만 지지층의 벽에 가로막혀 있고 정부 여당은 규제혁신 5법을 처리하자고 하면서 엇박자에 당내 입장 정리도 안 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입법의 속도를 내겠다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이런 장애물들을 과감히 벗어내지 못하면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로 조성된 법안 처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제라도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 정부 여당이 한 목소리를 내고 야당과 기업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보다 생산적인 민생 경제 법안 처리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공개 발언에서 우리 몇 분 의원님께서 중요한 입장이 있습니다. 우선 정책자문단장이시고 의료특위위원장이신 안상수 다음은 우리 종전선언은 국회 폐기 로드맵 진행된 후에 해야 한다. 1953년 오늘 판문점에서는 북한의 침공으로 발발된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이 오늘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후 65년 동안 한반도 분단은 고착화되었고 북한은 1968년 무장간첩을 보내 청와대를 습격했고 대한항공기를 폭파했으며 두 차례의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구요까지 끊임없이 전쟁과 대결을 부추겼습니다. 1991년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2000년, 2007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지만 그동안 북한은 핵무기와 ICBM의 개발을 완성하였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미국 정상회담도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와 변형을 위한 조건이 마련되었지만 북한의 핵무기 폐기는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노동신문 등 선전 매체들은 북핵 폐기의 전제 조건이 종전선언인 듯 하루가 멀다 하고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도 종전선언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논리로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남북 간의 전쟁과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라면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핵 폐기 로드맵조차 없고 북한의 핵 실험장 폐기 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무조건 동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이로 인해 불거질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과 동북아 군사질서 변화 등에 대한 공개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북핵 문제에선 두들겨 본 돌다리도 건너지 않을 수 있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종전선언으로 남북한 간의 모든 대결이 끝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호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를 국민과 국회에 낱낱이 공개하고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분명한 로드맵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 우리 이미자 윤석열 의원이 이것도 바랬습니다. 짧게. 예, 드루킹 특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제2, 제3의 드루킹 사태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포털 여론조작 방지법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합니다. 우선 지난 월요일 고 노회찬 의원의 유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진영과 이념을 떠나 고인은 본받을 점이 많은 훌륭한 동료 의원이었고 고인의 유고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크나큰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번 드루킹 특검이 여론조작과 정치 개입 세력을 뿌리 뽑고 이와 같은 슬픈 역사의 악순환을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검이 최근 드루킹 일당의 비밀 창고를 압수수색하고 김경수 지사의 정보장관을 소환하는 등 이제라도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초 수사를 시작한 지 4개월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여론조작의 결정적 증거가 쌓여있는 창고를 파악했다는 점은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일정상으로 특검은 이제 막 반환점을 돌았고 확보한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여 수사의 더욱 속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특검 수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진단과 해법입니다. 드루킹 일당 개인에 대한 비난도 가능하지만 현재와 같은 포털의 여론 독과점 구조에서 제2, 제3의 드루킹 일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이 조작되고 진영 간 공방이 거세질수록 포털 사업자가 돈을 버는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정한 포털 사이트로 국민의 모든 관심과 영향력이 쏠려있는 언론 독점 구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포털은 이익만 쫓을 뿐 문제를 고치려 하지 않으며 정부와 여당 역시 포털 문제에 있어서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드루킹 일당뿐만 아니라 포털이 이러한 상황을 방조하고 유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드루킹 방지 5법입니다. 포털을 규제체계로 편입시켜 언론 독과점과 여론조작의 위험을 해소하고 온라인 시장에서의 지배력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를 보다 건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드루킹 방지 5법은 이미 우리 당 당론으로서 최종 결정되었으며 우리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방지 5법 발의를 통해 건전한 온라인 민주주의와 상생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힙니다. 다음은 우리 한동희 이미자 강사님 말해주십시오. 네, 한노희 강사 이미자입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입으로는 공정을 외치고 뒤돌아서는 불공정한 짝짝꿍 인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환경부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사장을 임명하였습니다. 추천한 선발 근거 요약서를 보게 되면은 일단 3월 22일 날 추천의 운영 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회의에서 응모자 4명이 서류 심사에 응해서 4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회의를 개최해서 서류 심사, 합격자 면접 심사 및 고득점 순서로 사장직 3명을 후보로 확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2등인 서주원 씨가 사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서주원 씨가 누구냐 하고 한번 살펴봤더니 이분은 지난 2004년 6월 25일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죠. 허위 사업계획서 및 기금 교부 신청서 제출해서 산립종합중앙회로부터 녹색자금 1억 8천만 원을 교부받아서 편취한 죄로 사기죄의 전과가 있는 분입니다. 또한 이분이 누구냐고 봤더니 환경운동연합 출신이고 즉 장차관과 같이 환경운동을 했다는 얘기죠. 또 나가서 봤더니 더불어민주당 모 국회의원의 남편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사평가를 한번 보자고 해서 봤습니다. 심사평가를 보니까 1등이 79.33, 2등 서주원 씨가 75.33, 3등이 70점이었습니다. 그럼 1등이 79.33이고 전과 경력도 없고 도덕성도 높은데 왜 이분을 제치고 2등인 서주원 씨가 사장으로 임명되었는지 환경부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만 없다라고 얘기할 뿐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공정한 인사라고 한다면 1등이 79.33을 받은 1등이 그리고 전과 경력이 없는 1등이 돼야 되는 게 공정한 거 아닌가요? 정말로 공정하다라고 한다면은 1등이 되는 게 맞는데 1등을 제치고 같이 환경운동연합을 한 짝짝꿍 인사인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남편이라서 준 권력형 인사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반드시 해명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 적폐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저임금 국가주도 정책을 즉각 멈추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어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농업에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8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소득이 8.7%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큰 농업 근로자 특성상 50만 원에 달하는 숙식 비용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외국인 근로자 중 97.6%가 숙소를 제공하고 있고 이 중 79.1%는 무상으로 숙소를 제공받으며 80.5%는 무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7만원 부담에 숙식비 40만원을 더하면 월 200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인상분까지 더해지면 220만원 수준이 됩니다. 농어촌은 어쩌란 말입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농어촌도 이젠 논밭을 갈아엎어야 할 판입니다. 과도한 국가주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을 국가가 개입하여 경제를 망쳐놓고 또 국가가 개입하여 카드 수수료, 일자리 안정자금 등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또 다른 국가주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재심의를 즉각 수용하고 시장에 맞는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 주도 개입을 즉각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공개회의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들 이쪽이 김영란법 위반 사건을 조작하는 권익위는 각성하고 그 조작에 가담한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지난 25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서 진행된 강원랜드 업무보고시 현안 질의를 통해서 지난해 강원랜드가 주관하는 KLPGA 수로암 대회가 김영란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인위적으로 가액 부풀리기를 하여서 김영란법 위반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강원랜드 사장의 국회 답변을 통해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당초 보고한 내용에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이었는데 이것을 김영란법으로 위반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풀려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권익위는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공표한 지난해 2월 10일 또 지난해 8월 10일 자신들이 기준으로 설정해 놓은 규정마저도 어기고 또한 사례집에 배포된 대법원 판례라든가 법 정신에 어긋나게 가격 부풀리기를 해서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예, 다음 손석준님. 예, 요즘 북북지는 폭염만큼이나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벼랑끝으로 몰린 자영업자의 카드론 돌려막기가 대출 전에 36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는 3년 전에 비해서 무려 7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최근에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 추이를 보면 3년 전에 비해서 14,000명이 늘어난 84,000명 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 또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인해서 요즘 서민들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우리 임금, 노동자 임금 올려준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중에 물가 앙금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없어서 생활이 팍팍해진 우리 젊은이들 카드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물가 앙금으로 장바구니 정말 힘들어진 주부들 카드론으로 생계 유지 의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자영업자들 폐업 또 어쩔 수 없이 또 영업 유지하기 위해서 또 카드론에 의존하면서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서민들 생활을 이 폭염보다도 훨씬 더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번 냉정히 따져봐야 됩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과연 우리 삶이 좋아졌는지 팍팍해졌는지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들기 그리고 서민들의 물가 안정에 제대로 이 정부 정신 차리고 신경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 공개 발언 마치기 전에 여러분 언론 여러분들 카메라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호포집에서 만난 청년 지난 겨울 시장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소주잔을 기울인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세상이 좁은 것인지 아니면 박현민 비서관의 기획력이 다한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제까지 이런 쇼통으로 국민들의 마음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